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를 받은 마이다스 IT 기술연구소 CFD 기술기획팀의 노현우 부장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이론, 유체를 다루니까 그 기초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CFD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드린 다음에 해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이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오일러 방정식이고요. 이거는 매스 이퀘이션이고, 이거는 모멘텀 방정식, 이거는 에너지 이퀘이션. 이래서 이게 유체의 지배 방정식이라고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하면 아마 다 뛰쳐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피직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CFD를 활용하시거나 앞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할 때 머릿속에 이 유체를 그려내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피직스 개념을, 유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갖추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CFD에서 다루는 유체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의가 있는데요.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이게 내가 풀 수 있는 유체인가, CFD의 대상이 되는 유체인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뉴턴 유체입니다. 뉴턴 유체는 전단 속도의 크기가 상관없이 점도가 일정한 유체입니다. 그래서 전단 속도와 점성이 있을 때 우리가 다루는 CFD가 다루는 유체는 이렇게 점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이상한 유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단 속도, 움직임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지는 유체들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우블렉이라는 비뉴턴 유체인데 그 옥수수 전분에 물을 섞은 거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물인데 여기에 똑같이 이제 몽키 스패너를 떨어뜨려요. 근데 물은 뭐 일반적으로 거동을 하는데 얘를 자세히 보시면 빨리 떨어지는 순간에는 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딱딱한 물체처럼 반응을 하다가 천천히 자중해서 내려올 때는 액체처럼 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CFD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만나는 공기, 물, 오일, 알코올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렇게 물체 거동에 따라서 점도가 바뀌는 이 비뉴턴 플루 유체들에 대해서 뭐 치약, 마가린, 시럽꿀, 페인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 CFD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유체는 연속체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체의 거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연속 매질이라는 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죠. 이 공간을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공간에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유체가 꽉 차 있고 이 유체는 뭐 분리가 될 수 없다. 물이나 공기가 흐를 때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꽉 차 있다는 그런 연속 매질 가정과 또 분자 간의 거리보다 큰 미소 유체 최적의 성질을 한 점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어떤 실린더를 풀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CFD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공간을 미소 유체 최적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이 최적들의 한 점에 대해서 계산값을 가지면 그 계산값이 이 미소유체 최적의 성질을 대표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 만약 성립을 안 한다면 아마 CFD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이산화라고 하는데 이런 요소망을 제작하는 그 근본 가정이 이런 연속체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속체 가정의 굉장히 중요한 무차함수가 하나 있거든요. 크누센 수인데 이 크누센 수는
분자 간의 거리를 특성 길이로 나눈 것. 특성 길이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물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분자 간의 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에는 분자, 공기 분자 굉장히 뭐 마이크로 단위, 나노 단위 이럴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뭐 이 펜을 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워낙 분자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크누센 수는 굉장히 작을 것이고 이 영역이 바로 연속체 가정을 만족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크누센 수를 이렇게 플롯을 했으면 굉장히 작은 영역은 컨티넘 어썸션이 만족을 하는 영역이고 이게 굉장히 커지면 이게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은 이제 분자 레벨의 영역인데 일상생활이나 산업계에서 이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공 상태. 진공 상태로 가면 뭐 이 공간에 공기의 입자가 몇 개, 예를 들어서 100개 있다. 그럼 이 입자 간의 거리가 뭐 2m가 될 수도 있고 1m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희박한 진공 상태에서는 이런 크누센 수가 굉장히 큰 환경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데 그다음에 저진공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CFD가 우리가 다루는 CFD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대략적으로 크누센 수가 1보다 작은 그런 저진공 플러스 이런 대기압 조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FD가 보통 닿을 수 있는 저진공이 한 10토르 이상이면 저희가 조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략 10토르에서 1토르 사이에서 좀 문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그런 영역이 10토르와 1토르 사이에서 이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자 쪽 산업에서 이런 진공 장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진공도가 예를 들어서 1토르 이하의 고진공 상태다 그러면 사실 이런 CFD는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입자 레벨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CFD가 다루는 두 가지 큰 가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뉴튼 유체여야 되고 두 번째 그 작은 미소 유체 최적이 한 점으로 대표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방정식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기본적인 방정식인데 유체의 흐름을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식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더라도 이 세 가지 식은 꼭 머리에 두르시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체가 흐르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생성과 소멸이 없을 때는 질량이 보존이 된다. 식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로브 EA가 유량이잖아요. 이게 들어간 유량과 나간 유량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어떤 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1m/s의 유량이 들어오고 입구가 0.2 스퀘어미터, 그 5배가 작은 0.04 스퀘어미터 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같은 유량이 지나가야 되니까 넓은 곳보다 작은 곳에서는 속도가 5배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은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 빨라진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저런 틈이 있을 때 유동이 흘러가려면 굉장히 빨라지겠구나 라는 그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르누이 원리인데요. 이것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유체 유동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체에서 속도의 증가는 압력이 감소를 한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유체 에너지는 결국 정압과 동압의 합인데요. 그걸 토탈 프레셔라고 하고 이 정압과 동압은 일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증가를 하면 압력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관이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갈 때 관이 작아지니까 유속은 빨라지고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압력이 높으니까 이 물을 누르는 힘이 생기고 여기선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결국엔 이런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원리를 스포츠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야구.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회전이 없어요. 회전이 없이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압력장인데 빨간색은 높은 압력, 파란색은 낮은 압력입니다. 그래서 날아갈 때 앞에서 공기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갑자기 줄죠. 압력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이쪽에서는 낮은 압력들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낮은 압력들이 되는데 공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똑같은 압력존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은 날아가는데 자중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궤적을 그리겠죠. 근데 이 공이 만약에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유체는 이렇게 흐르는데 공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의 흐름은 빨라지고 여기의 흐름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까 베르누이에 의해서 속도 증가는 압력 감소를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속도가 빨라지니까 저압력력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고압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은 아래로 휘는 진행 방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타자가 공을 보고 딱 칠 자세를 치고 있는데 커브를 던졌어요. 근데 이 타자는 딱 예상을 하죠. 이 정도 오면 내가 칠 수 있겠다. 근데 이 공은 훅 떨어지니까 헛스윙을 하고 마는 거죠. 이 공을 회전을 옆으로 시키면 그 공은 커브가 아니고 슬라이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베르누이의 원리가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아주 가깝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요. 상태방정식. 이거 지금 생각 안 나시면 되게 문제가 있는 건데. 고등학교. 그래서 이상기체는 입자부피가 없고 상호작용 없고 분자 간의 충돌이 완전 탄성인 가상의 기체라고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샤를의 법칙, 온도를 가하면 부피가 늘어난다. 아보가르도의 법칙, 같은 체적 안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를 한다. 이것들을 짬뽕을 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PV는 nRT 또는 P는 ρRT.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 연류동을 풀 때 자연대류를 많이 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걸 한번 가정을 해요. 상자 안에 300도씨의 뜨거운 볼이 있어요. 그럼 이 볼에 의해서 주변 공기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랬을 때 이 검정색은 밀도가 높은 부분이고 하얀색처럼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밀도가 낮아지고 낮아진 밀도 때문에 부력이 생겨서 위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상태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하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방정식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러한 밀도 변화와 온도와 압력의 관계, 유체 거동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은 이제 유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이 뒷부분은 열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잘 익숙한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 구들인데요. 보면 막 아궁이 떼면 뜨거운 공기가 이동을 해서 부력이 생겨서 이동을 하게 돼. 이건 대류죠. 열을 직접 유체 이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열이 전달이 되고, 그다음 뜨거운 게 구들장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위쪽 공기를 데핍니다. 그래서 전도는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열 확산이 되고 또 바깥에서 따뜻한 태양빛이 비치면 복사에 의해서 전달된 열이 방 안을 데피게 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연탄 배달 봉사를 했거든요. 그때 연탄을 어떻게 날렸냐면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오면 계속 이렇게 날르는 거예요. 이게 열이라고 한다면 이게 뭘까요? 전도가 되죠, 전도. 그래서 이 전도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입자 간의 간섭 현상에 의해서 열을 전달을 해요. 회전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옆에서 받아서 열을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류는 어떨까요? 대류는 연탄을 들고 직접 뛰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더 빠르겠죠. 입자들이 막 옮기는 것보다. 복사는 그럼 어떤 걸까요? 연탄이 깨지든 말든 던지는 거죠. 빛의 속도로. 예. 그래서 전도는 프리에로를 따르는데 연류속은 온도 구배에 비례한다라고 하고 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류속은 열 전도율이 크거나 온도 구배가 크면 많이 뺏긴다,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열 전달의 매개체는 분자 레벨의 입자 간 간섭 현상에 의하는데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거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열을 전달을 할 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열 전도율은 대부분 이 입자 간의 거리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큰 기체들은 대부분 낮은 전도율을 가지고 그 다음 액체, 고체 순으로 열 전도율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메탈은 굉장히 좋은 전도율을 갖고 있죠. 이유가 있는데 자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쉽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손이 2개가 아니고 6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데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율이 굉장히 좋다, 금속들은. 그래서 저희가 히트싱크나 이런 걸 할 때 전도율이 높은 메탈을 사용하죠. 일반적인 돌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이나. 대류는 직접적인 유체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체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바디가 있을 때 이제 열을 뺏기게 됩니다. 이거를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체의 가열, 냉각은 물체 주변의 온도 차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식은 앞에 전도와 비슷하지만 앞쪽에 요 단면적이 붙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H는 열 전달 계수, 단면적, 그다음에 온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단면적이 크면 뺏기는 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히트싱크 같은 걸 설계를 할 때 단면적을 키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기와 접촉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강제 대류에 의해서 뺏기는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열 전달 계수는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상황, 왜냐하면 유체의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은 주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 전달 계수는 실험적이거나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연 대류인데 여기에 찬물이 차져 있고 이 조그만 병에는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어요. 빨간색 색소가 섞여져 있고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보다 밀도가 낮겠죠. 그래서 부력이 생겨서 뜨거운 물이 올라가서 위에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면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열 전달 계수는 온도차의 4분의 1승이나 3분의 1승에 비례를 하는데 그 분포 범위는 4에서 4천.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크겠죠. 여기에 얼음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이따 집어넣을 텐데 얼음을 집어넣으면 다시 밀도가 높아지고 무거워진 물은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연 대류라고 하고 그 열 전달 개수의 범위는 4에서 4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제 대류, 만약에 뜨거운 칩이 있고 위에 팬이 있어서 공기를 공급을 한다. 히트싱크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강제 대류는 유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외부 장치에, 팬과 같은 외부 장치에 의해서 움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프레시한 에어가 공급이 되면서 열을 뺏어서 자기 스스로는 데펴져서 나가고 이런 히트싱크에서 전달된 열을 대류로 뺏어가게 됩니다. 이때 열 전달 개수를 보면 대략 80에서 7만 5천, 그러니까 자연 대류보다 뭐 10배, 20배 크겠죠. 그래서 자연 대류보다는 훨씬 많은 열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현상인데 비등 대류라고 있습니다. 보통 대류 비등이라고 하고요, 컨벡티브 보일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상변화를 수반을 해요. 이게 지금 물을 끓이는 장면인데 밑에서 뜨거운 알코올 램프가 데필 때 이 상변화를 일으킨 기체가 열을 가지고 순식간에 올라가서 대기 중으로 열을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그 열 전달 장치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컴팩트한 장비들에 많이 쓰이는 히트파이프의 얇은 층에는 액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뜨거운 곳에 가면 상변화를 일으켜서 기체로 기화가 되고 강한 압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차가운 영역으로 열을 옮기고 다시 액화가 돼서 액체는 뜨거운 곳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등대류의 원리를 이용한 게 히트파이프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 H는 4부터 90만까지 아주 액티브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얘를 실험적이나 경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되게 부정확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류동 해석에서는 복합 열전달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식을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체 쪽에서는 열전달을 이 에너지 방정식을 통해서 푸는데 자세히 보시면 시간의 텀, 속도의 텀, 아까 대류는 들고 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을 들고 뛰는 속도가 있어서 여기 대류 텀이고, 그 다음에 전도는 열 전도율과 온도 차이에 비례하는 텀, 그 다음에 히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에너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고체의 열방 정식은 대류 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텀이 날아가고 남는 게 밀도와 비열을 곱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 결국에는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가 되고, 고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전도 텀, 히소스 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고체가 있으면 들어오는 인플럭스와 생성되는 인플럭스가 자체에 쌓이면서 조금씩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열을. 그러다가 꽉 찼어요. 이게 이 고체가 수용할 수 있는 열을 다 수용하고 나면 이 텀이 날아가겠죠.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게 평형 상태에 다다르니까 없어지고, 들어오거나 생성된 열은 전도율에 비례해서 아웃플럭스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체가 이 스토리지가 굉장히 커요. 그럼 해석을 하면 이 스토리지를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 평형 상태가 돼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열들을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빨리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최종 온도만 이 장비, 통신 장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최종 온도만 관심이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고체 비열을 작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지가 작게 되니까 빨리 차고 평형 상태에 일찍 도달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지만 최종 수렴 온도는 이 텀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 들어오고 나가고 생성되는 열과의 평형 상태에 의해서 수렴 온도는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을 써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유체의 비열을 낮추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비열은 대류텀에도 곱해지기 때문에 기체에는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고체 쪽을 비열을 낮추시면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한 5배 이상은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해석을 하실 때는 비열을 작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체에 대한 가정 2개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이론 3개, 그 다음에 열전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럼 대체 CFD가 뭐냐, 이 전산유체역학이란 게 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유체역학은 보면 실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될까? 주변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해석 영향 없다는 걸 해석해서 보여주겠다. 그럼 계산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으니 평평하게 할 거고, 이 정도 마을의 범위는 뭐 여기가 5km니까 내가 이렇게 계산 영역 잡아서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는 아까 중요한 연속체 가정에 의해서 미소체적으로 나눠서 그 점을 계산을 해서 대표값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공간을 이산화합니다. 작은 미소체 해적들로 나눠서 그 계산점에서 계산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로 방정식을 계산을 하는데 아무거나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지배방정식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그 다음에 실제 현상을 모델링한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유동과시화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플로우는 이렇게 가고 온도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지 형상을 최적화한다든지 트러블 슈팅을 한다든지 재설계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 과정에 적용이 되는 것이 CFD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주로 이 CFD를 해석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수치 모델들이 쓰이거든요. 수치 모델이라 하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을 하는데 이게 이 가정을 잘못 사용을 하면 해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FD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가정들의 한계와 적용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만 이제 솔버를 세팅하고 할 때 실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기본적인 수치 모델들의 가정이 왜 나왔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류와 난류입니다. 측류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유체 입자들이 부드럽고 정렬된 형태로 움직이면서 물질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플로우를 한번 볼까요? 이 설명이 맞나요? 부드럽고 정렬된 형태로 물질 혼합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것 같죠. 요 유선들이 전혀 섞이지가 않고 가지런히 흘러가죠. 그러면 이 난류, 터뷸런트 플로우는 어떻냐? 유체 입자들이 불규칙하고 헝클어진 형태로 물질 혼합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 빨간색 물감, 보라색 물감, 파란색 물감을 하고 강제로 터뷸런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앞에서 가지런히 나오다가 터뷸런트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불규칙하고 헝클어진 형태로 물질 혼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거는 덴마크의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담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가지런히 층류를 형성을 하다가 천이가 돼서 뒤쪽에서 난류, 그래서 점점 쪼개져서 공기 중으로 솟아니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난류는 앞으로는 이 그림을 상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질 혼합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많지만 에너지를 정말 잘 주변에 전달을 시켜요. 그래서 이 특성을 활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물질 섞는 교반기, 그다음에 열을 잘 하는 이런 열 전달 냉각을 푼다. 안에 반드시 터뷸런트를 발생을 시키면 많은 층류보다는 많은 에너지, 또 물질을 잘 섞는 그런 장치들을 고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난류는 와동이라고, 에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와동, 소용돌이 이쯤으로 번역이 되겠는데요. 난류는 다양한 크기의 와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생길 때 굉장히 큰 소용돌이 위주로 생기다가 에너지를 점점 주변에 발산을 하면서 입자들이, 요 와동들이, 소용돌이들이 점점 쪼개져서 굉장히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소산이 돼서 사라지는 그런 패턴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수많은 작은 와동들을 실제로 CFD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실용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난류들의,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시간 평균적인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을 난류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유명한 거는 레이놀즈 에버리지 더 나비아 스톡스 모델인데, 뭐 K 입실론이니 K 오메가니, CFD를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난류 모델들을 통해서 난류의 그 활발히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달과 혼합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난류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려는 시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ES라고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 작은 에디까지도 다 해석을 하는 DNS. 그래서 이 차이들을 보시면, LES는, 여기 란스는 K 오메가의 SST 모델인데, 밑에 보시면 LES 라지 에디는 큰 와류들은 잘 모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란스는 이것들의 시간 편중적인, 꼭 층류 같죠? 층류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수학적인 난류 모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섞이는 특성, 에너지를 잘 전달하는 특성들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DNS를 보시면 작은 와동까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동영상인데, 흐름이 나오면서 연기가 나오면서 큰 와동이 되고 점점 작은 와동으로 바뀌면서 주변으로 솟아니 되어가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요소수가 몇 개로 풀었을까요? 1000만 개? 2000만 개? 자료 보니까 0.6 빌리언이더라고요. 6억 개. 네. 그래서 6억 개인데, 하지만 이제는 푸는 것이, 이게 난류를 CFD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네요. 이제는 더 가능하다. 근데 저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네요. 이런 난류를 CFD로 해석하는 것은 실용적으로는 불가능하다. 6억 개 써서 해석하실 분 여기서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LES는 지금 산업 현장에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와동들은 라지 에디에서부터 스몰 에디, 또 디스페이션, 소산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런 에너지 소산 과정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한 란스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특정한 문제에 한해서 이 라지 에디를 모사할 수 있는 LES 기법, 작은 에디들은 모델링을 사용하는 이 LES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고, DNS는 대학에서 연구 수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측류와 난류는 이러한 난류 모델이라는 수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경계층이 있는데, 이 경계층은 공기의 점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기가 끈적끈적한가요? 전혀 못 느끼시죠? 하지만 공기는 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성이, 공기가 이렇게 불어올 때 여기가 어떤 평판이라고 하면 이 표면에서는 속도가 없어요. 제로고, 본류에 가까울수록 점점 증가해서 본류의 속도가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 속도가 작은 영역을 경계층이라 하고, 특성은 점차적으로 두꺼워지면서 난류 경계층으로 바뀌어져요. 난류의 특성은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을 한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액체, 맑은 액체 아마 파라핀유 종류 같은데, 이 열을 가하면 액체로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파라핀유를 흘릴 때 이런 판이 있고, 앞쪽에서 이게 만나면 이제 속도가 작은 영역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못 느꼈지만, 모든 물체, 이런 기체 속을 지나는 물체 표면에는 유체 흐름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표면에는. 그래서 얇은 경계층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속도가 제로인 부분부터 점점 커져서 본류와 가까운 이런 경계층이 생기고, 이게 한 칸 정도 되죠. 이 뒤쪽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인데, 양상이 많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커지지만 이 뒷부분도 계속 커지고 굉장히 두꺼워졌죠. 그래서 한 2칸 이상 되는 경계층의 두께를 보실 수 있는데, 앞에 이 설명과 동일한 피직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 경계층은 난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매끈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일반적이면 이렇게 한 적도 부근에서 유동 박리가 일어나요. 박리라 하면 플로우가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뒷부분에 소용돌이 와류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 면적에서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항력이 굉장히, 이 공을 날아가는데 못 날아가게 하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 앞에 철사를 하나 감았어요. 목적은 난류 경계층을 만들어주는 목적이에요. 철사를 감아서 여기에 난류를 쫙 발생을 시키면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층을 확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유동박리가 뒤쪽에서 일어나고, 압력이 작은 범위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항력이 줄어들어서 많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골프죠. 미끈한 공으로 치면 박리가 앞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멀리 못 날아가면 100야드? 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딤플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터블런트 플로우를 만들게 되면 박리가 굉장히 뒤로 지연이 되고 항력이 줄어서 100야드 나갈 게 300야드, 400야드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수많은 와동들이 보이고, 보이시나요? 이 딤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이 수많은 와류들이 쭉 발생을 해서 이쯤에서 발생이 돼야 될 세포의 유동 박리를 뒤쪽까지 지연을 시켜서 골프공의 항력을 줄이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 유동에서는 이 관으로부터 다 전파가 되겠죠. 경계층이 발달을 해서 두꺼워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내부에서 모든 점성의 효과를 보는 그런 풀리 디벨롭된 그런 플로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층에 관련된 수치 모델이 있는데 월펑션이라고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니어월 모델링인데 벽면은 와동과 난류의 주 발생 원인인데 이것을 계산을 생략할 수가 없거든요. 벽면 근처의 이 비선형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만 정확한 해를 수렴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경계층이 얇다 그랬잖아요. 보통 밀리미터 단위예요. 2mm, 3mm, 뭐 굉장히 얇은 거는 0. 몇 mm 이런데 이 여기서 발생하는 비선형을 잡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요소를 밀집을 시킨다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유체역학 책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약간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벽면이고 아까처럼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는 로그 스케일을 씌워가지고 아까와는 약간 다른 이러한 커브를 보이는데 이렇게 로그 스케일을 씌우면 이 속도와 이 벽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로그에 대해서 선형적인 관계를 내고 그래서 이러한 펑션들을 안에 수치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월 펑션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를 해석을 할 때는 이 아우터 레이어와 이너 레이어가 있는데 이 이너 레이어에 이러한 비선형성을 잡기 위해서 요소를 뭐 8개 층, 10개 층을 심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는데 이러한 월 펑션을 쓰면 그냥 이 안에 한두 개의 요소만 넣어도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프로젝트마다 기간이 있잖아요. 빨리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월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 벽면 근처에 많은 요소를 밀집시키지 않고도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유체 압축성인데요. 비압축성, 압축성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체는 압축성을 갖고 있는데 이 밀도가 유체의 밀도가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압을 하면 최적은 줄면서 밀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기체라 하면 그러면 밀도가 일정한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비압축성 유체는 모든 액체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속 영역의 기체들은 비압축성에 해당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100m/s 이하면 비압축성으로 보고 있는데 압축성 유체의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게 비행기죠. 그래서 초음속으로 날 때 초음속에 의해서 생기는 응축과 증발에 의한 그런 가시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 0.9 정도 돼 보이는데 주변에 발생하는 초음속이 이게 응축이 일어나거든요. 날개 위에서 갑자기 속도가 아까 가정 하나 원리 배우셨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고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이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은 초음속이 발생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격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특성들은 다 공기가 빠른 흐름 속에서는 밀도가 변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밀도 변화에 의해서 빛이 굴절이 돼서 보이는 것이고요. 정상 상태와 가도 상태도 많이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널리시스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기 해와 출발점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있는데 이 해가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콘스탄트예요. 시간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 최종 해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과정 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최적의 해를 찾아서 이것만 맞추면 돼. 할 때 정상 상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뭐 길을 잘못 들면 발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과도 상태 해석이라는 거는 아니야, 나는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돼. 몇 초 뒤에 몇 도가 떨어지는 것을 나는 파악을 해야만 돼. 더군다나 이 체중에는 시간에 따라서 진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주기를 다 파악을 해야만 돼. 할 때는 이 과도 상태 해석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과 이런 주기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은 정말 이 CFD에서 중요한 수치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이해를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CFD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석 절차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처리 작업, 계산을 하고 후처리 작업. 근데 실제로 CFD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또 경험을 하셨겠지만 실제 전처리 작업이 한 60-70% 차지하죠.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저희 스스로는 이걸 3D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지루하고 보링하고 힘든 작업들인데 해석적 접근, 영역을 설정하고 기하 형상 단순화해서 메쉬를 만들고 솔버를 설정해서 계산하고 검토하고 재계산할지 최종회로 사용을 할지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제 접근은 어떤 프로젝트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전술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적을 정확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 설계한 제시냐, 공정 개선이냐, 문제 해결이냐. 또 정확도는 얼마만큼 정확도로 내가 가져가야 되느냐, 데이터 검증이냐, 경향성 파악이냐, 일정은 단기 프로젝트냐, 중장기 프로젝트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CFD가 이 프로젝트에 적절한 것이냐, 내가 주로 보고자 하는 해석 파라미터는 뭐냐, 얼마나 단순화시켜야 되느냐,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해석 조건은 얼마나 가져가야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전략을 보통 많이들 스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풀다가 다시 백해서 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오히려 한두 시간, 반나절, 하루를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석적 접근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CFD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 영역 설정은 예를 들어서 플랜트인데 이 전 시스템을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분을 해석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일정이나 분량, 신뢰도를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세미 드라이 옵저버라는 이 부분만 해석을 하겠다라고 모델링을 한다면 그때 중요한 거는 영역을 결정을 하면 분명히 유동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 양 경계에서 적절한 경계값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정을 하시든지 실험값이 있든지 문헌에서 구하든지 경계값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각 경계에서는 적절한 모델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에 대해서는 대칭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외부 유동에서는 이게 풍동인데요. 풍력 터빈 이거를 무작정 크게 잡을 수는 없겠죠. 적절한 원방 경계를 설정을 하고 경계값을 주시면 됩니다. 기하 형상이 되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판에 열해석을 한다. 이 장비 안에 주로 발생하는 칩은 이거다. 그럼 주변에 홀이며 커넥터며 뭐 각종 저항들 이런 것들 모델링은 사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셔서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형상 요소들은 삭제를 하고 특히 제작 공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3D CAD들은 이거에 의한 각종 틈들을 없애고 지저분한 형상 요소들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현상과 무관한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계산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 형상이다 그러면 반만 풀어서 미러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진 클린업과 단순화 작업을 거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고체들이 아니잖아요. 유동이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물을 흐르는 유체들이 차지하는 부분의 최적들을 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 볼륨을 최종적으로 뽑아내면 이제 요소망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소망을 무작정 크게 많이 잘게 쪼개서 해석을 높이면 좋겠지만 컴퓨팅 파워와 계산 시간과 일정들의 제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신 영역에는 조밀하게 짜주고, 내가 관심이 없는 원방 관계는 듬성듬성하게 짜주고, 또 물리량 변화가 심한 곳, 예를 들어서 벽면,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곡면이 있다든지 해서 물리량 변화가 심한 곳엔 메쉬를 심어주고, 그렇지 않은 곳엔 듬성하게 짜고. 그래서 이런 어떤 관로에 가이드베인이 있다. 가이드베인 주변으로 많은 물리량 변화가 있겠죠. 속도나 압력이나. 그럼 잘게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기게 짜주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할 거고요. 요소 타입, 메쉬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트라, 4면체, 6면체 두 개를 짬뽕한 하이브리드, 경계층에 쓰는 BLM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상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런 요소를 짤 때 가장 중요한 제한 조건 중에 하나가 컴퓨팅 파워입니다. 내가 어떤 CPU를 보유하고 있느냐, 코어가 1개짜리냐 4개짜리냐 8개짜리냐, 또 대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하이 컴퓨팅 머신들 있죠.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머신들 HPC 뭐 100개, 200개, TOC 개발한 데는 1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코어가. 그래서 그런 컴퓨팅 파워에 맞는 내 메쉬를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 좀 뒤에 특수 기능들 소개하는데 이런 물리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메쉬 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솔버 설정은 뭐 재료 물성치를 지정한다든지 압축성이냐 비압축성이냐, 정상 상태냐 과도 상태냐, 타임 스텝을 정해주고 난류 모델을 선택을 하고 경계 조건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변수를 내가 관심이 있는 영역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러한 설정들을 해서 계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세팅을 하면 해석이 수렴된 해를 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 실행 하시면 되고요. 수렴은 어떻게 판단하냐, 보통 농그래프 레주디얼인데 이거는 내 계산점에서의 물리량들이 얼마나 변해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CFD 하는 사람들 세오도 떨어졌네, 두오도 떨어졌네. 세오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계속적으로 계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렴을 했다, 변화량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유동은 수렴은 했지만 더 늦게 스테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 변수도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검토를 하는데 유체 거동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풀고 나시면 직접 가시화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 흐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맞는지, 급격한 물리량 변화를 겪었는데 저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갑자기 물리량이 전달이 안 되고 단절이 탁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때 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시화 도구들이 컨투어, 유선, 벡터, 절단면, 등위면들의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재계산, 내가 제대로 된 해를 얻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해를 얻어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냐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때 보셔야 될 항목들입니다. 내가 쓴 수치와 물리 모델들이 적절한 것이냐, 측류, 난류, 정상, 과도, 비압축성, 압축성, 아니면 팽경계나 MRF나 포로스를 적절하게 사용을 했느냐. 그다음에 경계를 내가 설정을 했는데 영역을 제대로 잘랐는데 너무 좁게 자른 건 아닌지, 넓게 자른 건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그 경계에서 경계값을 제대로 주셨느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재계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소망의 적절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소를, 메쉬를, 격자를 제대로 짰느냐, 짰는데 품질은 좋게 짰느냐, 관심 영역에 적절하게 해상도를 밀집시켰느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특성이 요소에 많이 디펜던트하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시고 해석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기초이론과 해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디 좋은 그런 지식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